저희가 A매치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생각을 하고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제인가요? 아니면은 이 제목으로 정한 건가요? 그냥 종윤 형이 시켰습니다. 아, 종윤이 형 시켰나? 네. 대표님 시키시면 우리 또 대표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저희 이제 또 밥벌이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기획한 콘텐츠는 친정팀에 컴백해서 이 피날레를 장식한 선수들. 일명 더 라스트 댄스. 그렇죠. 이 라스트 댄스가 이제 그 마이클 조던의 그 다큐멘터리죠. 자, 조던의 등번호는 23번입니다. 네. 좋아. 이제 알았구만 네. 드디어. 오, 에어컨 온도 23도야 지금. 오. 뭐야 이런 게 좀 무섭다니까. 자, 네, 되게 신기해요. 이거. 지금 일부러 맞춰놓고 빌드업 짠 거 아니, 아니에요? 맞출 수가 없죠, 에어컨 온도인데. 아니 에어컨 아닌가? 온도 조정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구나. 아니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어쨌든 더 라스트 댄스 네. 저희가 볼 건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례들을 이제 보면서 음. 또 이 컨텐츠를 아무래도 준비한 이유는 축구의 낭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 원래 축구는 네. 낭만의 스포츠거든. 그리고 이게 영감이 딱 떠오르는 이유는 호날두가 이번에 맨유로 가면서 그렇지. 루카쿠가 또 첼시로 가면서 그렇죠. 낭만이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낭만 반페르시입니다. 이거 박종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거는. 아쉬워요. 아니, 아쉽지만 어쨌든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 반페르시 당연히 아스날의 낭만이 아니고요. 네. 페이노르트의 낭만입니다. 그렇지. 마지막에 페노로 돌아갔잖아. 네, 뭐 굳이 따지면 작은 아이의 낭만은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페이노르트의 낭만. 네. 자, 16살 때 페이노르트 로테르담에서 선수 생활, 뉴스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0102 시즌에 페이노르트 1군에 이제 데뷔를 합니다. 왼발 날카롭죠. 나이에 맞지 않게 골문 앞에서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거나 아니면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이때 송종국 선수 같이 뛰었습니다. 오, 반페르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같이 시기가.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경기에 나서는. 근데 이 무렵에 반페르시는 약간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좋은 경기력과 별개로 경기장 내에서 좀 폭력적인 모습을 그래. 그때 보인다든지 인성 안 좋다고 말 많았었거든. 경기장 밖에서도 좀 사생활 문제, 또 감독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을 네. 정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결국 2004년에 아스날도 쫓겨나듯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스날 그리고 여러 어떤 작은 아이가 소리친 맨유. 맞아요. 네. 특히 아스날은 좀 그 처음에도 아스날에 왔을 때도 약간 논란이 몇 개 있었지만 벵거가 잘 타일렀고 또 벵거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성장을 했죠. 네. 마지막 시즌에는 그 유리몬까지 탈피하면서 대단한 풀페르시 활약을 시즌을 했는데 보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의 응답에 따라서 맨유로 갔고 맨유에서 리그 우승에 견인하는 대단한 활약을 하고 터키에서 페네르바체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18년 겨우 약 14년 만에 친정팀 페노르트로 복귀합니다. 근데 페노르트 2기에서 대단한 활약들을 남기게 되는데 본인 커리어 통산 300번째 골 득점. 페노르트에서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깊죠. 그렇죠. 본인의 고향팀에서 그렇죠. 고향팀에서 데뷔- 어쨌든 예. 피날레를 또 장식을 한 그렇죠. 거니까. 프로 커리어 고향팀에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네. 크고 2018년 네덜란드컵 대회 결승전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컵 우승에 기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좀 많은 나이의 베테랑 선수가 다시 팀에 돌아와서 트로피에 견인을 했고 다음 시즌에 이제 주장완장까지 넘겨받으면서 리더로서 팀을 이끌면서 처음 시작했던 페노르트에서 마지막을 장식했죠. 그러니까 반페르시가 이제 페노르트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친정팀이고 그리고 고국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해외에서 유스 생활,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아예 해외에서 유스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스 해외 팀이 본인의 친정팀인 경우도 있는데 반페르시는 자신의 나라인 네덜란드가 이제 친정팀이니까 고국에서 선수 생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반페르시가 만약에 아스날로 컴백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종윤이 형이 이거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만약에 반페르시가 아스날로 컴백을 이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본인은 결사반대를 했을 거다. 음. 이거는 뭐 이 선수가 와서 우리 팀이 좋아진다.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대의 명분상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영입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팀 아스날이라는 팀 자체가 되게 우습게 된다. 그렇죠. 구단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스날 팬이니까 리버풀에 이런 네.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쿠티뉴 난 쿠티뉴 니턴 되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게 다행히 안 됐어요. 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쿠티뉴보다 반페르시는 좀 위잖아요. 그럼요. 쿠티뉴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갈 때 작은 아이가 바르셀로나라고 소리쳤다 이러면서 갔어. 근데 졸라 근데 심지어 반페르시는 잘했어 또 가서. 그러니까 저는 기량의 문제로 근데 봐요. 쿠티뉴는 못했잖아요. 그렇지. 바르셀로나로 가서.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아스날로 만약에 리턴을 해서 팀에 도움이 저는 됐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량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종윤이 형처럼 이런 아스날 헤비 팬들, 초 헤비 팬들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결사반대 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종윤이 형은 본인의 말씀으로 라이트 팬이라고 하시지만 네, 네. 이안 라이트 팬이에요. 그렇죠. 이안 라이트 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 팬분들은 반대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선수 이제 아스날에게도 낭만이 있는 선수고 비아레알에게 특히 낭만의 스토리를 남긴 말라가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말라가에서도 네. 전성 기록이었죠. 산티 카솔라입니다. 산티 카솔라. 아주 대단한 선수. 카솔라는 진짜 그냥 인간 승리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네. 기적에 가까운 어떤 성공을 쌓았다고 보는데, 자, 2003년에 이제 비아레알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양발, 기술 좋고 작지만 신체 밸런스가 워낙 좋았어요. 사비가 카솔라가 공차는 걸 보고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 아닌데도 바르셀로나 DNA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뛰어나다는 어떤 뜻이었던 것 같고, 뭐 약간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2012년에 비아레알을 떠나서 말라가와 아스날에서 차례로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말라가 잘했거든요. 음. 그리고 아스날 갈 때 존나 빡쳤습니다. 왜 얘를 보내냐? 이때 카솔라도 그랬고 나초 몬레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초 몬레알이랑 카솔라가 둘 다 아스날 가서 잘했거든. 말라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그렇죠. 좀 지켜야 되는데 그 정도로 주축이었지만 아스날로 갔고, 자, 지금 아스날 감독인 아르테타와 함께 이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정말 좋은 활약을 하다가 이때 루도고르츠전에서 큰 부상을 당했죠. 정말 큰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11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축구 다시 못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런 얘기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이제 비아레알로 그 이후에 2018년에 돌아오잖아요. 어쨌든 FA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의료진들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선수 생활 못 한다, 그렇죠. 더 못 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생활이 어려울 거라 어떤 네. 얘기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근데도 그 인간 승리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2018년 비아레알로 7년 만에 돌아온 뒤에는 네.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특유의 기술적인 축구를 보여줘서 다시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가 됐고, 좋은 활약을 통해서 비아레알을 강등권에서 자유까지 구해내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1년 재계약을 맺게 됐었고, 비아레알과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9-20 시즌에 등번호 8번, 이게 예전에 리켈메 번호였어요. 맞아요. 상징적인 번호를 달면서 비아레알의 상징이 된 카솔라입니다. 리그 11골과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핵심, 그리고 스페인 A매치 대표팀, 스페인 맞아요. 대표팀에도 다시 승선을 하는 등 인상을 남겼죠. 유로 2020 지역 예선 페로제도와의 경기, 그때 이제 주장원장 타고 또 카솔라가 나가기도 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감동적이죠. 예. 그래서 구단은 홈구장에 산티 카솔라 초상화를 걸면서 이제 경의를 표했고, 완벽한 부활을 알린 거죠. 이제 지금은 카타르로 떠났지만 비아레알 입장에서 정말 낭만과도 같은 선수입니다. 비아레알이 이제 뭐 카솔라도 정말 레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브루노 소리아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 유로파리그 결승이 끝났을 때 비아레알이 우승을 했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고 그때 경기장에 카솔라와 소리아노가 둘 다 왔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카솔라가 이제 끝나고 팬들 앞에서 인사를 할 때 막 동료들이 이렇게 막 카솔라 해가지고 같이 막 뛰면서 우승한 것처럼 막 해줬거든. 소리아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는데 좀 뭉클하더라고. 그렇죠. 네. 예전 이제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그쵸. 기뻐한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아스날, 이 티에리 앙리입니다. 앙리가 이제 뭐 뒷얘기부터 좀 하자면 네. 그 복귀해서 골 넣었잖아요. 리즈전. 그래, 네. 리즈전에 그 되게 앙리스럽게 넣었잖아. 이렇게 터치부터 바로 때리는 것까지. 나는 그때 보고 진짜 이런 게 낭만이고. 그때 그 골 세레모니 할 때 벵거한테 가가지고 앉잖아. 이렇게 좋아하는 그 표정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순도 높은 가장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종훈이 형도 이때 이 리즈전 앙리 골 장면을 라이브로 보셨다 하더라고요. 다른 때 좀 바쁘셨는데도 앙리가 왔다고 하니까 좀 봤다는데, 그리고 그때 앙리가 골을 넣는 거 보면서 이래서 내가 축구를 봤었지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아스날에서 앙리의 커리어는 뭐 프리미어리그 최우수 선수 2년 연속 수상.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 그냥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득점왕 3연속 네. 총 4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뭐 여러 트로피 무패 우승에 견인한 거,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르셀로나 리옹 레드불스 가서 바르셀로나에서 비기어를 목표로 했던 비기어를 들었었고, 2012년 1월에 왔던 게 2개월 단기 임대였어요. 맞아, 임대였어. 아스날로 복귀한 거는 이제 0607 시즌이 마지막이었으니까 5년 만에 복귀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FA컵 리즈전 0대0 상황에서 78분에 결승골. 맞아요. 그리고 2월에 있었던 리그 25라운드 썬더랜드 원정에서도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득점하면서 짧은 임대 기간 동안에도 임팩트 있는 활약을 앙리 선수가 이때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앙리 선수는 당연히 이제 전성기 때만큼의 활약을 꾸준히 이어갔던 건 아니지만 짧게 중요한 순간에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앙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렇죠. 낭만과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앙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기록은 20-20. 20-20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텐텐도 힘든데. 텐텐도 힘들지. 그렇죠. 텐텐도 평생 못하는 선수들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20-20을 달성한 선수라는 점. 만능에 가깝고 아스날은 2번 오면서 낭만을 또 안겨줬습니다. 자, 드록바입니다. 드록바는
마르세유 소속으로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무리뉴 감독의 첼시가 당시 러시아 자본을 바탕으로 정말 선수들을 긁어 모을 때 2004년이죠. 첼시로 이적을 합니다. 사실 드록바가 처음 왔을 때는 반은 그냥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만큼 대단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왕 이렇게 놓고 보면 리그왕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면은 좀 스텝업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드록바에 대한 시선이 완전 곱진 않았죠. 리그에 대한 적응이 그리고 좀 더뎠죠. 처음에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왕을 한번 차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15번이었다가 11번으로 바꾸는 0607 시즌. 드록바의 상징적인 번호가 됐죠. 11번. 네, 이때부터 확실하게 드록바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리그 20골 넣으면서 득점왕 수상, 또 리그컵과 FA컵 우승에 공헌을 했고 0910 시즌 안첼로티 감독 아래에서 리그 32경기 29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선정이 됐고 리그와 FA컵 우승 더블에 이제 기여했고요. 맞아요. 그때 더블했죠. 디마테오 임시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첼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동점골. 그리고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섰던 선수도 드록바였죠.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즌을 보고 좀 첼시에게 애정이 살짝 이제 생긴 케이스라 그때 그런 토너먼트 단계에서도 보면은 뭐 나폴리랑도 되게 힘들게 승부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벤피카전 4강 바르셀로나전 진짜 명승부. 4강 바르셀로나전 진짜 명승부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넨전 저는 사실 그때 밀란한테 딱골 못 키우고 지겠네 이 생각했어요. 바르셀로나전하고 리듬이 좀 달랐거든요. 심지어 그때 결승이 알리안츠 아레나였어. 그렇지. 그래서 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개최할게요 했는데 미넨이 결승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딱 보고 이거는 진짜 첼시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근데 드록바가 진짜 딱 그때 골 넣는 거 보고 결승전에서 그리고 골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중요할 때 FA컵 결승 그 0607 시즌 FA컵 경기도 제가 기억하기로 맨유하고 연장까지 갔는데 드록바가 결승골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중요한 때 드록바는 한 방씩 해주는 그런 그리고 뭐 이제 시즌 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이때 드록바 마지막 승부차기 나설 때 도움답게 안 하고 그냥 졸라 빨리 쳤어. 와, 그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노이어 타이밍 잘 뺏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순식간이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좀 심리전 걸었잖아요. 나는 막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때 루이스가 찰 때 되게 먼 거리에서 나다다다다다 하면서 졸라 세게 찼잖아. 근데 마지막 키커가 그랬을 시에는 조금 불안했을 수 있죠. 그리고 양팀 골키퍼가 그때 제 기억에 일단 체우도 방향 다 맞췄고요. 노이어도 엄청 잘 막았어요. 그래서 명승부였고 드록바가 그때 첫 비기어에 견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고요. 자, 이후에 이제 중국과 터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첼시를 떠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무리뉴 감독의 부름을 받고 첼시와 재회합니다. 돌아왔죠. 저 돌아왔을 때 제가 스탠포드 브리지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니폼을 사고 드록바가 제가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랑 QPR 경기를 봤었는데 그때 드록바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가끔 입고 오시는 그 첼시 142 맞아요. 현지에서 사신 거잖아요. 드록바 마킹이고. 맞아요. 자, 그때 컴백한 드록바 바로 11번 등번호를 달았고 노련함을 뽐내면서 출전할 때마다 활약상이 좋았습니다. 리그와 리그컵 우승에 기여하면서 첼시에서의 커리어를 마감짓게 됐죠. 그렇죠. 대단한 신화고. 자, 다음 선수 폴 스콜스입니다. 스콜스도 생각해 보니까 한번 리턴을 했었지. 네. 뭐 맨유. 근데 이거 리턴이라고 해도 되나요? 왜냐면 은퇴했다가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팀 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 맨유에서 맨유로 갔죠. 그렇죠. 정확히 이제 과정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스콜스의 어떤 기량은 94년 9월에 1군 데뷔하고 로이킨 부상 벌써 태어나기 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태어나기 2년 전이네.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사실. 네. 자, 97-98 시즌에 주장 로이킨이 부상으로 빠지는 동안 한층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주전을 꿰찼고 팀의 98-99 시즌 트래블에 기여를 크게 했죠. 그리고 한때 세컨톱으로 뛰면서 대단한 어떤 득점력과 생산 능력을 뽐내기도 했었고 0506 시즌에 스콜스를 한때 눈부상을 하면서 눈부상 이슈가 있었어. 은퇴까지 거론될 정도로 특히 왼쪽 눈이 좀 실명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까지 있었어요. 맞아. 그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부상을 이겨내면서 다시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809 시즌에 맨유 소속으로 600경기 이상 출전을 했었고 본인의 등번호와 같은 팀의 18번째 리그 우승에 당시 기여를 했고요. 그래, 스콜스 38번이지. 그렇죠. 팀의 1011 시즌에는 맨유 소속으로 150번째 득점은 150호 골을 터뜨리면서 리버풀을 넘어 리그 최다 우승팀으로 맨유가 등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9번째로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고 나서 스콜스가 이제 은퇴를 발표를 했는데 딱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림으로. 근데 박수 칠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11-12 시즌에 스콜스가 없으니까 맨유의 중원이 약했고 결정적으로 좀 스쿼드 멤버로서 당시 괜찮았었던 준주전급으로 괜찮았었던 톰 클레버리가 좀 부상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원 뎁스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 유스팀 코치를 맡고 있었던 스콜스가
바로 복귀를 했어요. 이때 유스팀 코치를 맡으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몸 상태는 크게 무리가 없었대요. 경기를 이제 뛸 수 있을 만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콜스가 자진해서 은퇴를 번복했고 22번을 달고 그래 이때 번호가 바뀌었었어. 맞아요. 22번 달고 현역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복귀 직후 팀의 7연승을 이끌면서 맨시티에게 뺏겼던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었죠. 물론 이 시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쵸. 그리고 2012-13 시즌 맨유 소속 700경기 이상 출전을 하는 그래 재계약을 1년 맺었어 스콜스가. 그렇죠. 이때. 프리미어리그 19시즌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그때 출전할 때마다 좋은 활약을 하면서 맨유의 통산 리그 20번째 리그 우승에 기여를 하고 2013년 5월에 다시 한번 은퇴를 선언하면서 퍼거슨 경과 함께 같이 떠났어요. 그때 네, 생각해보니까. 올드 트래포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퍼거슨 경이 이제 은퇴하는 그 마지막 시즌에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승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뒤부터 좀 힘들긴 이게 했습니다만. 마지막 리그 우승이니까. 네. 그런 어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좀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진짜 네. 오래 지났다. 그만큼 이제 스콜스도 퍼거슨도 마지막 떠나는 그림이 대단했다. 스콜스도 어쨌든 이제 진짜 요새는 찾아보기 너무 힘든 원클럽맨으로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스콜스처럼 어쨌든 패스의 강점이 있는 선수고 경기를 읽는 눈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말년이 좀 돼도 현역 생활을 하는 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 스피드로 조지는 아니면 라인 브레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선수들보다는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잘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저는 스콜스 플레이 보면서 진짜 축구 도사라는 그래 느낌이었어요. 축구 도사 그냥 느낌이었어. 볼을 오래 다루지도 않아요. 툭툭하다 그냥 뻥 차는데 그 그게 조기 축구에서 나오는 그런 아저씨들처럼 했단 네, 말이야. 너무 정확하게 가더라고요. 네. 중거리도 뭐 보는 맛이 있었고 그쵸.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네. 자, 6번째 이안 러시입니다. 이안 러시. 네, 1980년 약 18살의 나이로 체스터 시티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다의 활약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케니 달글리시와 함께 활약을 합니다. 두 번째 시즌에 총 30골을 득점했고요. 그래서 당시 러시와 달글리시가 다이나믹 듀오라고 불리면서 리버풀은 80년대 유럽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팀이 됐었죠. 85-86 시즌 리그 FA컵 우승을 마지막으로 리버풀을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 세리아에서는 적응에 실패했어요. 왜냐면 세리아가 그때 공격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렸거든요. 결국에 1988년에 다시 케니 달글리시가 이제는 감독으로 있는 친정팀 리버풀로 돌아옵니다. 이 케니 달글리시가 리버풀의 감독을 이때만 한 게 아니죠. 아 그렇죠. 2011-12 시즌에 또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케니 달글리시에 대한 평가는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 이전까지 이제 사실 이게 리버풀 구단의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고 킬케니가 맞긴 한데 예전 리버풀 달글리시가 감독할 때 물론 이제 저도 저때 태어나지 않아서 이때 당시 리버풀의 그런 위용 그리고 달글리시가 다시 돌아와서 감독을 했을 때 그 위용이나 그때 당시에 뭐 예전에 형철이가 이제 또 선수 기용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처럼 위상은 달라졌지만 어찌 됐건 저 때 리버풀은 대단했으니까. 네. 이때가 제가 그 자가격리로 쉬는 동안에 BBC에서 나왔던 리버풀 다큐를 봤어요. 네. 이때가 이제 헤이즈 참사 이후로 잉글랜드 구단들도 당연히 어렵고 리버풀의 경우도 어쨌든 구단 대체적으로 되게 뒤숭숭하고 했을 때 케니 달글리시가 부임을 하면서 갑자기 야 리버풀의 레전드였던 선수 달글리시가 감독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처음으로 팀의 기강이 또 한번 살아났고 여기서 이제 케니 달글리시가 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아주 좋은 어떤 리버풀의 차곡차곡 성적을 냈지만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힐스버그 참사가 또 네, 맞아요. 발생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말 구단 전체적으로 어떻게든 희생자들이 이 사망자들에게 그래도 리버풀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어떤 다짐을 갖고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 달글리시는 마지막에 결국 그 사망 사고에 대한 너무 큰 심리적인 후유증 때문에 감독직을 내려놓고 이후에 블랙번으로 가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달글리시가 2011-12 시즌에 리버풀로 왔을 때 누가 이 레전드에게 돌을 던지겠냐마는 너무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현대 축구 트렌드를 따라가는 감독은 또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때 이안 러시는 주축이었다. 네. 이안 러시가 89-90 시즌에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이게 마지막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30년 뒤에 2019-20 시즌 리그 우승을 리버풀이 차지했죠. 그러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자 93년에 주장한장을 타면서 팀의 리더로서 이제 영향력을 펼쳤는데 이때 리버풀의 감독은
그레이엄 수네스. 아 그레이엄 수네스. 네, 수네스는 영 그 아니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고, 자 95-96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 통산 346골. 트랜스마켓에는 뭐 336골로도 표기가 되는데 뭐 옛날 기록들은 조금씩 기록들이니까. 달라요. 네, 저는 346골이 좀 맞는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팀 역대 최다 득점자로서 명예롭게 팀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안 러시의 커리어를 살펴봤고, 리버풀과 연이 있지만 리버풀의 낭만보다는 아틀레티코와 낭만이 있는 거예요. 페르난도 토레스가 엘니뇨. 엘니뇨. 자 아틀레티코 유스팀을 거쳐서 17살의 나이로 2002년 프로 데뷔를 합니다. 01-02 시즌 이 라리가 2부 우승에 기여하면서 라리가로 승격을 했고 03-04 시즌 단 19살의 나이로 주장이었어요 토레스 그때. 그래서 이때 저 가지고 있는 유니폼 중에 유로 2004 토레스 유니폼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존나 레어다. 그거 진짜 레어죠. 되게 유로 2004 특유의 이렇게 불꽃 튀어오르는 그 엠블럼도 있고 여기 UEFA 페어플레이도 있고 여기 F. 토레스 해가지고 9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F 토레스. 이때 뭐 저는 그 토레스 선수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물론 아쉬운 기억은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수아레스 토레스 그 논쟁했을 때 형철이는 토레스를 되게 좋아.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토레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토레스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째 금발 간지가 좀 있어서 맞아요. 빨토는 나도 아직도 그 임팩트가 너무 세요. 사람의 감정은 약간 그런 게 다 그냥 이성을 넘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록이나 이런 임팩트 따져보면 저는 무조건 수아레스가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토레스가 약간 낭만이 있어요. 그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유로 2004 유니폼도 아틀레티코의 주장으로서 활약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쭉 흐름이 이어졌을 때 유니폼이었었고 자 그래서 매 시즌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합니다. 리그 막 20골도 득점하고 하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죠. 자 2007년에 리버풀 최고의 정률 기록을 경신하면서 안필드를 향했고 제토라인을 결성합니다. 뭐 적응이 필요 없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2011년 그 1월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때 2월 1일이었어요. 왜냐면 저 그때 라이브로 보고 있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완전 막바지에 이번에 그리즈만 간 건 마냥 막바지에 이루어진 이적이니까. 그렇죠. 자 헬기를 타고 첼시로 이적합니다. 자 그래서 첼시와 이후에 AC 밀란에서 차례로 활약하지만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때 토레스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골 넣은 영상 돌려본다고. 어떻게 저렇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저때 토레스는 이제 없다고. 좀 슬펐어 나는. 그렇지. 그거 보면서. 선수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 정말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2015년 1월에 우려 속에 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을 합니다. 8년 만에 고향팀 복귀였어요. 자 컴백하고 코파델레이 16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더비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득점하면서 팀의 8강을 이끌었고 부진했던 그간의 몇 년과 다르게 아틀레티코에서는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때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게 바르셀로나랑 할 때도 막 골 넣고 막 되게 원더골도 넣고 그랬었어 토레스가. 이때 1-4-2로 시즌 전반기 밀란에서는 활약이 영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후반기 아틀레티코로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빡 터진 거죠. 되게 대단했던 신기했던 그 활약이었고 자 다음 시즌은 1-5-6 시즌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 라리가 전반기 워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부진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통산 리그 100호 골을 득점하는가 하면 본인도 점점 부활을 했죠. 그리고 저 100호 골 득점했을 때 아마 본인이 아틀레티코에 있었을 때 그 어릴 때 코치한테 가가지고 포옹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장면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 5경기 연속 이때 득점까지 하면서 10-11 시즌 이후로 오랜만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승부차이 끝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당시 토레스의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자 완전 이적을 합니다. 16-17 시즌에는 비센테 칼데론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아틀레티코가 완다 메트로폴리탄으로 이전을 했죠. 16-17 시즌이 마지막 비센테 칼데론 시즌이었고 바뀐 홍구장에서 토레스는 이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아틀레티코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7-18 시즌 팀의 유로파 우승에 기여하면서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두 번째로 팀에 입성해서 본인의 아틀레티코 커리어에서의 첫 우승을 견인했다는 거. 이제 토레스는 사실 아틀레티코에 대한 애정을 타 팀 있을 때도 엄청 많이 드러냈거든요. 예전에 리버풀 있을 때도 리버풀 있을 때가 첼시 있을 때가 아마 첼시 있었을 때일 것 같은데 그때 우승하고 나서 그 우승 세레모니 할 때 아틀레티코 머플러 갖고 있고 그랬어요. 토레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첼시랑 아틀레티코가 사실 선수 이적 이런 걸로 연이 좀 있거든요. 펠리페 루이스도 사실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아틀레티코 머플러 쥐고 있는 거 보고 얘가 진짜 친정팀 애정이 진짜 쩌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한 기억이 나요. 다른 팀에서의 우승 세레모니였는데도. 네. 그러면 리버풀에서는 토레스가 우승을 못 해왔기 때문에 아마 못 보지 않았을까. 스페인 아니면 첼시. 둘 중 하나일 이쪽이었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활약을 펼쳤고 마지막 2018년 5월에 리그 38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 마지막 경기에 주장 완장을 차고 멀티골을 넣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대단한 게 이 본인의 데뷔 초창기에는 아틀레티코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키는 활약을 했고 마지막 시즌에는 본인의 아틀레티코 커리어에서의 첫 우승 트로피 그것도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에 견인했다는 점이 시작과 끝이 완벽했던 아틀레티코에서의 커리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선수 그아호 호아킨 베티스. 네. 호아킨이 이제 베티스로 처음 돌아갔을 때 베티스 이 SNS 계정에서 비엔베니도 아까사라는 이제 얘기를 게시물 올렸는데 이게 그 집으로 돌아온 걸 환영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호아킨은 물론 이제 자센테 우아킨으로 발렌시아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레알 베티스의 진짜 개쌉 레전드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베티스에서의 커리어를 보면 2000년 베티스가 2부 리그에 있을 때 데뷔를 그렇죠. 했고 0102 시즌 팀 승격 후 라리가에서 활약을 하면서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빅클럽들하고 숱한 이적설이 있었어요. 중하위권 팀에서 이 정도의 선수가 나왔다는 점에 다들 놀랬거든요. 하지만 팀을 사랑한 호아킨은 자유하면서 활약을 이어갔고요. 0405 시즌은 베티스를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코파델레이 우승을 2005년에 우승을 했죠. 2005년에 차지합니다. 네. 중하위권 팀의 스쿼드는 근데 얇았어요. 얇을 수밖에 없지 사실 팀 사정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런 팀들이 챔스하고 리그를 갑작스럽게 병행하면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그에서 죽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스타 선수가 혹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호아킨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혹사를 당했고 결국 부진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6년 월드컵 독일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전 자리를 뺏겼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구단은 점점 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졌고 호아킨은 결국 자유를 원했지만 구단 역사상 베티스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발렌시아로 팀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베티스를 먼저 떠나게 됐고요. 발렌시아, 말라가 있었죠. 호아킨. 피오렌티나에서까지 차례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었고 2015년에 약 9년 만에 다시 승격한 친정팀 베티스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 호아킨이 왜 더 기억이 나냐면 저 2015년에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은 우리가 라리가 중계권이 1617 스포티비에 부터 했죠, 생겼어요.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억이 되게 잘 납니다. 호아킨이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중계한 경기에서 아마 호아킨이 골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제 경기를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호아킨 골 넣는 거 보면서 근데 호아킨 지금 보면 2000년 얼굴 남아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구 보는 분들 빼고 우리나라 전체 사람 다 통틀었을 때 어쩌면 제일 유명한 스페인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훈재가 막는 그 장면을 2002년 그때 호아킨 그래. 클로즈업 뛰고 그 다음에 이훈재가 막았으니까. 그때 그 누가 봐도 승부차기 못할 것 같은 그래 그 아넬카 표정 나왔거든. 아넬카 표정. 그거 네.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와, 저 아직도 뛰냐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너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호아킨은 그 얼굴이 잘 유지가 되어 있죠. 지금도 그 티가 나니까. 레알 베티스에서 9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30살이 넘어서 출전할 때마다도 좋은 활약을 보였고 2019년 라리가 최고령 헤트트릭. 그렇죠. 레알 베티스 역대 최다 출전 선수 등극. 라리가 역대 최다 출전 2위에 올랐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팀에 대한 애정으로 만 40세에도 여전히 베티스에서의 커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아킨을 제가 재작년에 이제 스페인 갔을 때 봤어요. 레알 베티스랑 에스파뇰 그 코파델레이 경기였는데 네. 제가 맨 앞줄에 있었거든요. 벤치 바로 뒤에. 근데 호아킨이 딱 몸풀러 가잖아요. 베니토 비아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냥 호아킨밖에 안 불러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호아킨 딱 교체 투입되려고 라인 쓰니까 그때부터 그냥 아니 막. 이게 네. 눈에 그 약간 초록색 연기가 보이는 느낌이야. 그 정도로 그냥. 열광적이니까.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좀 쩔었어요. 0대1로 지다가 한 골 넣고 따라가가지고 연장 가서 3대1로 역전해가지고 이겼거든. 베티스가. 재밌었겠다. 엄청 재밌. 내 그렇죠. 역대 본 축구 경기 중에서 손에 꼽습니다. 그 경기. 물론 이제 뭐 빅클럽과 막 엄청 빅클럽 간의 그런 맞대결은 아니었지만 네. 거기에 호아킨의 그 위상까지 좀 알 수 있었으니까 아 대단했었죠. 대단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낭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올 시즌에 봐야 될 거는 호날두의 스토리, 그렇죠. 루카쿠의 스토리, 저 죄송하지만 그리즈만의 스토리. 그리즈만은 어떨지 좀 궁금해. 루카쿠는 일단 보여줬어. 호날두도 이제 보여줄 거고, 네, 호날두도 보여줄 거고, 그리즈만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심해운해가 이적 자체를 그래도 좀 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낭만에 있다는 거를 이 선수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래서 축구가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